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시험 요약 및 예상 문제 4회 시간입니다.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 책임자의 운송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상법을 적용한다. 그리고서 이렇게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몇 월 며칠까지 인도돼야 되는데 그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아예 없어진 것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그래서 3개월이 되도록 오지 않는다면 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 3개월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화물 운송 종사자의 자격의 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텐데요. 그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구조 1항 구조 1호에서 말하는 그 4조 각호의 사유라는 건 뭐냐면은 결격 사유예요. 뭐 한정치산, 금치산이라든가 어떻든 뭐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면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이거 뭐 컨닝 같은 걸 텐데요. 어떻든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소할 수 있고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요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부당한 노동 운동 등으로 그 운송 사업을 하지 않고 차 세워놓은 거죠. 그것이 화물 운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이제 관청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반했다. 즉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운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사고를 냈을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인 사고가 아니라 대물 사고, 대물 사고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인 사고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대여했다,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운행 정지 기간 중에 운행을 했다, 취소 사유고요.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버렸다.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도 취소되게 됩니다. 아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취소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예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결격 사유예요. 근데 어떻든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서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할지라도 이 결격 사유로 인해서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개시 명령.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여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됐다. 그럼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업무를 개시하시오 라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데 이러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행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 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고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운송 간행 사업 허가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허가 사항이에요. 이런데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화물 취급소 설치 또는 폐지,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대폐차가 뭡니까? 대차는 그 차에 연양이 다 돼가지고 남바를 똑같은 남바로 다른 차로 대신해서 다는 거. 이걸 대차라고 그러죠. 폐차는 있던 차를 폐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물장소에 대폐차가 있을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사무소나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가 이전을 했다. 사무소 이전했다. 그러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이것도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변경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변경신고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운송사항, 가맹사항, 허가사항에 운전자는 2차 운전자는 누구로 하겠습니다 라고 운전자 지정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늘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운전자 바뀌었다고 변경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건 이미 다 알듯이 원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면 자동차다 그러는데 원동기에서 움직이는데도 자동차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그래서 2조에 나오는 건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쉽게 말하면 뭐예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이게 도로에 굴러다닌다고 해서 자동차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예요. 그 다음에 농기와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이게 뭡니까? 농사짓는 트랙터 같은 거 굴러다니죠? 그렇지만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농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 뭐겠어요? 뭐 탱크 같은 거 굴러다니죠? 그렇지만 이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궤도는 뭐겠어요? 철도. 그 다음에 공중선, 이건 뭐겠어요? 케이블카.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이게 뭘까요? 의자차. 몸 불편하신 분들이 타고 다니는 의자차 같은 거. 이것도 자동차로 보지 않아요. 의료기기로 보는 거죠. 보행기로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의 특별소멸사유 시효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시효는 이사화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자 이사화물을 마쳤어요. 이제 이삿짐을 다 그랬는데 30일 이내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 한 2달쯤 됐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이거 도자기 깨졌네요. 이래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이삿짐에 어떤 물건들인데 이게 깨졌다, 파손되었다. 이 책임을 30일이 지난 뒤에도 물을 수 있겠느냐?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30일 이내에 이것을 소멸사유, 시효로 둔 겁니다. 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우리 도자기 깨졌습니다. 이 값 물어내세요라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즉 이삿짐 센터의 기사 또는 이삿짐 센터의 사장이 내가 애지중지하던 도자기가 깨졌다는 사실을 금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그냥 이삿짐 풀어가지고 놔줬다. 그런데 내가 한 달 이내 발견 못하고 한 3달 지나서 보니까 이게 금이 갔다. 근데 그것이 이사 올 때 금이 갔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 사유는 5년간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0일 이내에 묻지 아니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삿짐센터의 사장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이삿짐센터의 기사가 알고 있었다면 5년 동안 그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5년이 시효다. 5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포장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포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물이 보호가 되겠죠. 보존성. 그죠? 그 다음에 취급하기가 편하죠. 판매 촉진성도 있죠. 잘 포장하면 어떻습니까? 가치를 상승시켜서 소비자로부터 구매 의욕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 정보와 홍보성. 포장해가지고 여기다 상품 정보를 적게 되면 그래서 홍보성 또는 이것을 표시성이라고도 해요. 표시성, 홍보성, 표시성. 그 다음에 공익성, 유통합리화에 따른 경제성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포장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포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택배를 포장해가지고 여기다 뭐 고구마 몇 킬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고구마의 품질까지 보증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포장이 품질 보증 사유는 아니다. 고구마가 누가 누구에게 고구마를 붙인다, 예? 보낸다. 이 내용은 적혀 있어요. 그러나 이 고구마가 진짜 제대로 맛있는 고구마인지 별로 맛없는 고구마인지는 예, 이 포장의 기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포장하는 것을 수직 밴드 걸기 방식이라고 그래요. 수직 밴드 걸기 방식에는 반드시 밑에가 이 팔레트가 있죠. 그래서 이 팔레트하고 함께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묶으면은 수직 걸기 방식. 이건 수평으로 묶었죠. 수평으로. 그래서 수평 걸기 방식, 수평 밴드 걸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껄끈껄끈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이 시트를 가운데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화물들이 서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트를 삽입한다. 그래서 슬립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미끄러진 것을 멈추기 위한 시트 삽입 방식이다. 그래서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스트레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필름, 이 비닐 같은 필름을 감아주는 거죠. 뚫뚫뚫 감아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묶기 하는 거. 이것을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밴드 걸기 방식, 아까 수평과 수직이 있다는 걸 봤죠?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에 붕괴 방지에 사용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묶어주는 수직 걸기 방식이고, 예, 이렇게 수평으로 묶어주면 예, 수평 걸기 방식이다. 스트레치 방식, 그렇죠? 그 비닐 같은 필름으로 감아주는 거. 그 다음에 풀을 붙이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풀은 미끄럼 저항은 강해야 되지만 상하로 뗄 때는 어떻게 돼요? 떼져야 돼. 만약에 상하로 뗄 때도 잘 안 떼진다 그러면 이런 풀 붙이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미끄럼은 방지하지만 뗄 때는 자유롭게 떼질 수 있는 이러한 풀 붙이는 방식. 이것도 화물 붕괴 방지의 포장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자, 수평 밴드 걸기는 뭐예요? 이게 밴드 걸기 방식이에요. 밴드 걸기 방식에다 플러스 풀 붙이기 방식을 플러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풀을 붙이는데 이걸 다 붙여놓고 또 수평으로 걸든 수직으로 걸든 이렇게 걸든 해서 한 번 더 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평 밴드 걸기에다 플러스 풀 붙이기 방식을 겸용하는 거,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의 병용 방식,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방법. 그래서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화물 자동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카고 트럭, 자동차 공장에서 아무런 부착물을 붙이지 않고 나오는 그 형태, 이게 카고 트럭이에요. 그 다음에 전용 특장차, 뭔가 이제 냉동을 특장했다든가 믹서, 액체 수송, 벌크 차량 이런 것들은 이제 카고 위에다가 뭔가를 특장으로 달아갖고 나오죠. 이걸 특장차라고 그래요. 합리화 특장차도 있어요. 이거는 전용 특장차로 나온 차량을 다시 측방을 개폐한다든가 실내 하역기 장비를 둬서 즉 하역 물건을 상하차기 쉽게 만드는 이런 합리화시키는 장치, 이걸 합리화 특장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있고요. 화물 자동차의 종류에는 카고 트럭, 전용 특장차, 합리화 특장차, 트레일러가 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것이 뭐냐면 카고 트럭이에요. 자동차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죠. 이제 이 위에다가 탑을 씌웠어요. 이건 냉동 탑차죠. 냉동차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 카고 트럭에다가 이 곡물 같은 거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벌크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액체 수송 차량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냉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의 옆면을 터가지고 쉽게 말하면 옆면 개폐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짐을 싣고 내리게 쉽게 하는 거, 이것을 합리화 특장차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장차고
이거는 이 특장차에서 다시 좀 더 짐을 싣고 내리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특장차란 말이죠. 이걸 합리화 특장차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자동차 관리법에서 특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수자동차라고 보면요. 특수자동차에는 견인, 이게 견인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견인자동차는 주로 뭐가 있나요? 트레일러. 그 다음에 군안작업, 이건 뭐예요? 레커차. 레커차. 그 다음에 특수한 용도, 이게 특수용도 차인데 이게 주로 뭐예요? 이삿짐 사다리차. 또 이 고소작업하는 차, 고소작업 차, 한전이나 이런 데서요, 높은 케이블 놓고 하는 그런 고소작업차. 이런 것들이 특수용도 차예요. 그래서 특수차에는 견인자동차, 군안작업차, 특수용도 차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화물이 인도기한 후 언제까지 오지 않으면,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보는가? 언제까지요? 네, 3개월 이내까지 오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보고 멸실 처리를 해서 법적인 문제를 이제 따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오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뭐한다? 멸실된 것으로 본다. 3개월 이내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 사유. 아까 봤죠?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면 취소 사유라고 그랬죠? 화물 운송 자격 타인에게 대여. 취소 사유죠? 화물 운송 중에 과실로 대물사고를 유발했다. 대인사고가 아니고 대물사고죠? 이거는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대인사고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이것이 취소사유죠? 대물사고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 자격을 취득했다. 이거 취소사유에 해당되죠. 취소사유죠. 그럼 취소사유가 아닌 건요. 대물사고가 아니라 대인사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주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뺑소니 사고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량과의 충돌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버렸다. 뺑소니 사고죠. 사고 후 의식이 회복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렸다. 뺑소니죠. 피해자가 사고 조치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 없이 가버렸다. 구호 조치를 안 했으면 뺑소니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구호 조치했죠. 본인이 안 했었지만 본인의 함께 가던 쪽 측 또는 피해자 측 일행이 환자를 후송했다는 것을 봤다. 구호 조치는 됐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연락처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뺑소니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도주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호 조치가 누가 했던 구호 조치가 됐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줬다, 알려줬다 라고 하면은 뺑소니는 아니다. 운송 가맹 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 허가사항 변경 신고 답이 들어왔죠? 운전자의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죠. 대표자의 변경, 이게 허가사항이에요.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대표차 허가사항이죠. 영업소 화물취급소 이전 허가사항이고 화물취급소 설치 및 폐지 허가사항이에요. 아닌 것은 운전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는 거. 이것도 아까 봤습니다. 농업용 트랙터는 농기계관리법 자동차가 아니죠. 궤도에 철도, 공중선에 케이블카 이런 것은 전부 다 제외되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근데 자동차 관리법 제외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는 것, 즉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보는 것 이 말이에요. 한 명의 사람을 운송해 작업에 제약된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거. 운송장. 화물 인수증 기능 맞죠? 배달에 대한 증빙 맞습니다. 화물 품질의 보증? 예, 여기다가 운송장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운송장 붙여서 고구마 1kg을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다 해서 운송장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가 맛있는 고구마인지 맛없는 고구마인지 이것까지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예, 운송장이 붙었다고 그랬고 맛있는 고구마다 맛없는 고구마다라는 것은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운송장이 화물의 품질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행선지는 분류 제공 맞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그래서 3번은 운송장 기능은 아닙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이사 화물을 인도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얼마 동안이요? 원래는 얼마예요? 30일 내에 파손 같은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30일. 화물자동차의 기사가 알았거나 이사증센터의 기사가 알았거나 또는 사장이 알았다. 즉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알면서 숨겼다. 그러면 그 전속기간이 얼마라고 한다고요? 예, 5년. 원래는 30일이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알았다, 알면서 숨겼다 그러면 5년 동안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다음 중 포장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상품을 보호하는 거 맞죠? 표시성, 홍보성 맞죠? 판매 촉진성 맞죠? 통풍성, 상품을 꽁꽁 묶어놓으면 포장을 꽁꽁 묶어놓으면 바람이 통하나요? 안 통하죠? 통풍성은 아닌 것이죠.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을 맞게 설명한 거. 아까 봤듯이 이 밴드 걸기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직 밴드 걸기가 있고 수평 밴드 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수직으로 있던 수평을 또 요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주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짐 하나마다 이 포대 하나마다 이렇게 풀을 붙였어요. 풀을. 네, 풀 붙이기를 했죠. 이렇게 풀 붙이기를 했는데 이 풀 붙이기 한 것에다가 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수평 밴드 걸기로. 네? 그러면 이 둘을 플러스한 거죠. 이게 바로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이에요. 수평 밴드 걸기 플러스 풀 붙이기 방식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의 병용으로 맞죠? 화물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에 붕괴 방지. 이건 밴드 걸기에 대한 얘기죠. 밴드 걸기. 그 다음에 스트레치 포장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옮기는 방법. 이건 스트레치 방식이죠.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는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슬림 멈춤 시트 삽입. 예.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수평 밴드 걸기에다가 풀 붙이기 방식을 병용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밴드 걸기 방식, 3번은 스트레치 방식, 4번은 슬림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예, 올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송장의 기록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운송장의 기록과 운영 화물명이 취급금지 품목 의무를 알고도 만약에 아편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도 수탁했다. 그러면 화물 운전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죠. 누가 지죠? 회사가 지는 거죠. 회사가. 그죠? 네, 수탁 회사가. 화물 회사가. 그 다음에 송화인의 전화번호가 없으면 배송이 어려운 경우 송화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한 고객 불명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운송장 번호와 그 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는 운송장을 인쇄할 때 기록되기 때문에 운송장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운송장 예약 접수 번호, 상품 주문으로 고객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번호가 화물 측이 기본산 운영한다. 기본 단서가 되도록 운영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화물명이 취급금지 품목이다. 취급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수탁을 했다. 그러면
수탁한 회사가 책임지지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틀린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운송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물 지연 배달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집하할 때 화물의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 자, 이 안에가 어떤 포장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물에서 이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 하더라도 그 여기에 있는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제대로 가기만 하면 지연 사고는 안 되죠. 그런데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 하면 지연 사고가 아니라 뭐겠어요? 깨진다든가 파손의 우려는 있겠죠. 그래서 파손에 대한 우려는 될지라도 지연 배달 사고는 아니다. 지연 배달 사고는 이런 거죠. 당일 배송되지 않는 화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당일 배송된 것 중에서 배송하지 못한 것하고 그 다음날 들어온 것하고 막 물건이 섞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섞이다 보면 모르겠어요. 3일 돼도 배송 안 되는 것, 4일, 5일 돼도 배송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지연 배달 사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집하부주의 터미널 오류, 군포 터미널로 보내야 될 건 경상도 어느 쪽에 있는 화물 터미널로 보냈다. 그러면 오착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면 엄청 지연되겠죠. 지연 배달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제3자에게 전달한 후에 수령인에게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찾아가세요라고 연락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랬더니 제3자도 잊어버렸고 그러면 수령인에게는 배달이 지연된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지연 배달 사고입니다. 3자에게 전달한 후에는 수령인에게 누구에게 맡기나 찾아가세요라고 문자라든가 전화를 줘야겠죠. 지연 배달 사고,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는 파손은 될지라도 지연 배달 사고는 아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수증 관리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물을 주고 화물을 인수했다는 인수증을 받겠죠. 인수증은 반드시 인수자 확인란에 수령인이 그렇죠. 물건을 받은 사람이 누가 받았는지를 자필로 적도록 그게 맞는 거죠. 다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문 앞에 두고 가지만 원래대로라면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인수증상의 인수자 서명을 인수자가 수령인이 해야 되는데 수령인이 안 하고 운전자가 택배기사가 마음대로 삭삭삭삭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사인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런 인수증은 어떤 인수증이에요? 무효입니다. 무효. 나중에 물건 없었다 사인이 있는데 자기가 사인한 건데요. 수령인이 사인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효인 인수증이 되는 겁니다.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수공개 요청이 있을 때 입증자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관해야 되는 거죠. 인수증을. 물품이 수화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반드시 수화인과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냐고 묻는 거죠. 김갑돌로 왔는데 그 집 문을 두드려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어떤 할머니예요. 누구야 보니까 김갑열이에요. 그러면 김갑돌 씨하고 어떻게 대해서니까 김갑돌은 우리 아들이라든가 우리 남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계가 나오겠죠. 수화인과의 관계를 기재해둬야 된다. 왜냐하면 물품의 수화인, 받는 사람과 여기 적혀있는 수화인하고 수령인 실제로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그 관계를 기재해라.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서명을 운전자가 택배기사가 자필로 그냥 자기가 사인했다고 그래서 그 인수증이 유효하지는 않은 거죠. 무효인 인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증상에 인수자 서명을 운전자가 임의로 기재했다면 그 인수증은 무효로 간주한다. 적재함 구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종류 중 전용 특장차. 아까 봤죠? 전용 특장차에는 뭐가 있어요? 냉동차, 액체 수송차, 벌크 차량 이런 것들이 전용 특장차죠. 근데 이런 전용 특장차에서 다시 물건을 내리고 쉽게 좀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 그 옆칸을 타가지고 만드는 측방 개폐차. 이런 걸 뭐예요? 전용 특장차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합리화 특장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카고 트럭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냉동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한 것을 냉동차, 액체수송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용 특장차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문을 옆으로 터가지고 물건 적재하기 쉽게 만들었다든가 이건 측방 개폐차라고.
이 측방을 개폐하도록 만들어놨다. 윙바디처럼. 그러면 이것은 합리화 특장차다. 전용 특장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측방 개폐차는 합리화 특장차다. 화물의 입출고 작업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창고의 통로 등에는 작물이 없도록 조치한다. 맞습니다. 창고에서 작업할 통로에서는 흡연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창고에서 무조건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 더미의 상층과 하층에 동시에 작업하지 않는다. 상층에서 작업하는데 하층에서 작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층에서 물건 빼버리니까 상층에서 무너지게 되겠죠. 상층에 작업하는 사람은 깔리든지 엄청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창고에서 작업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흡연은 금합니다. 화물의 차량 내 적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 뒤쪽에 싣는다. 틀렸죠. 어디에 실어야 돼요? 차의 중간 부분에 실어야 돼요. 무게의 중심이 중앙으로 오도록 중앙에다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 뒤쪽 틀렸습니다. 중앙입니다. 가벼운 화물이라 하더라도 너무 높게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차의 동요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지문 결박을 철저히 한다. 맞죠? 상차할 때 화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게 정리한다. 적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화물은 어디로 간다고요? 차의 중앙으로 간다. 무거운 화물은 적재함의 중간 부분에 무게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적재한다. 파레토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밴드 걸기 방식에는 수평 밴드 걸기와 수직 밴드 걸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이건 아니죠. 와 수직 밴드 걸기 방식이 있다. 이게 아니고 수평 밴드 걸기와 플러스 수직 밴드 걸기가 있다. 그런데 수평 밴드 걸기에다가 풀까지 붙이면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수평 밴드 걸기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것이죠. 밴드 걸기 방식에는 수평 밴드 걸기와 수직 밴드 걸기 방식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주연, 스트레치 방식, 슈링크 방식은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 슈링크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감아놓고 가열하면 열을 가하면은 필름을 수축해서 파레토와 밀착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아마 그 농장들에 가다 보면 볏짚을 묶은 어떤 그 방식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슈링크 방식으로 묶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연어프 방식은 이 가장자리를 높게 쌓고 중앙을 낮게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로 묶으면 이게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여기가 높으면 옆으로 이게 일찍 이등분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높게 하는 거 이걸 주연어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레토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포장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서 화물이 갈라지는 걸 방지하는 거.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운송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물 인송 시 운송장 정보는 운전자가 기입한다. 운송장 정보를 누가 기입해야 돼요? 운전자가 기입하면 안 되죠. 누가 정보해야 돼요? 그렇죠. 송화인. 물건 붙이는 사람 또는 고객. 네. 물건 붙이는 사람이 운송장 정보를 운송 정보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붙인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김갑돌이 김갑녀에게 고구마를 붙인다. 이렇게. 이걸 누가 기록해야 돼요? 운전기사가 기입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기록하는 거예요. 수화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고 고부가 할증료를 청구할 때 품목함이 정확히 기재한다. 맞습니다. 특약상에 대해 고객이 고지한 후 특약상 약관 설명 확인필에 서명까지 특관상을 특약상을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확인받은다. 맞습니다. 화물 인수 시 운송장 정보는 고객, 즉 송화인이 작성한다. 화물 인수 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고객, 즉 송화인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기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송장 부착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운송장은 물품이 하단에 부착한다? 틀렸죠. 자, 물품이 이렇게 있으면 운송장 어디다 붙여요?
중앙의 맨 위 상단, 중앙 상단, 중앙 상단, 여기 잘 보이게. 그래야 이 부분을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뭘 보낸다는 게 뚜렷이 나타나겠죠. 이 밑에다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중앙 상단에다 붙인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라. 매 건마다 붙여야 된다. 스티커는 바로 운송증 옆에다 붙인다. 그래서 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물품의 하단에 부착이 아니라 물품의 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하고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해서 혼동을 주지 않게 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상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봤죠? 군환형, 뭡니까? 레커차. 견인형, 뭐죠? 트레일러. 특수용도형, 뭐죠? 이삿짐 사다리차. 또는 고소작업대가 있는 고소작업차. 이런 것들이 특수자동차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형이라는 건 없죠. 이거는 특수자동차 구성으로 유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군환형은 레카차, 견인형은 트레일러, 특수용도는 이삿짐 사다리 고소작업차. 그래서 아닌 것은 일반형이다. 다음 중 차량의 운행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차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맞습니다. 내리막길을 운전할 때는 기어를 중립에 둔다. 이러면 큰일 나죠. 기어는 저속을 두어서 풋브레이크를 좀 적게 밟고요. 엔진 브레이크, 즉 기어를 저속으로 두고 가는 겁니다. 2단, 3단으로 둔다든가요. 1단, 2단으로 둔다든가. 인화성 물질 운반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라. 주차할 때는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 장치로 완전히 제동한다. 이건 다 맞죠. 근데 내리막길을 갈 때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간다. 이거는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리막길을 운전할 때는 가급적 풋브레이크, 이 발브레이크를 잘 밟지 말고 저단 기어 변속을 통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운행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